자, 수업 진행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무권 대리를 조금 보겠습니다. 무권 대리. 그중에 협의의 무권 대리에 관해서. 진작에 우리가 무권 대리를 개념 정의할 때 광의의 무권 대리 안에 표현 대리를 포함시켜서 무권 대리 중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그 상대방은 본인에게 그 표현 대리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그랬고, 그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은 그러한 대리권 없는 협의의 무권 대리의 경우에 지금 보겠습니다.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은 본인에게 효과 귀속을 시키지 못하겠죠. 대리권이 있다 없다, 누군가가 본인과 직접 법률 행위를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면 그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음을,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해서 상대방은 누구에게 본인에 대하여 그 대리 행위의 효과 귀속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 그리고 표현 대리도 성립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무권 대리고, 무권 대리면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과 귀속이 인정되지 않은 무효이고, 다만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다. 추인하게 되면 그 효과가 언제로 무권 대리, 그 대리 행위를 한때 소급해서 유권 대리와 같은 그러한 효과가 생겨서 본인에게 상대방은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물론 그 본인에게는 추인 거절권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동적 무효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데,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어떤 권리다? 추인할지 말지, 추인할지 또는 추인을 거절할지에 대해서 확답을 촉구할 권리, 즉 최고할 권리가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상대방의 어떤 그러한 본인에 대한 상대방의 그러한 확답을 최고할 이런 거 해서 확답을 듣기까지의 시간적인 그러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 스스로가 본인에 대하여 자신의 어떤 그러한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추인 여부를 확답을 해줄 것을 최고할 수 있는 권리와 어떤 권리, 자신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이 인정이 되는데, 다만 그 철회권은 어떠한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여야 한다. 대리권 없음을 안 그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 또 추인 거절도 할 수 있고, 근데 추인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유권 대리와 같은 효과가 대리 행위를 한때에 소급해서, 이런 게 이제 무권 대리의 내용이고 효과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다룰 내용은 그 144페이지로 보면 상속과 추인 거절권에서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얘기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로 풀어보셨던 갑은 을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을 소유의 엑스토지를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봤더니 갑에게는 을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그러한 경우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사정도 없다. 그러면 상대방 병은 을에 대하여 어떤 그 유권 대리로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본인 을이 그 행위를 추인해주면, 대리 행위를 추인해주면 유권 대리와 같은 효과가 소급효가 발생해서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무권 대리인 갑이 을과 일정한 신분 관계가 있어서, 즉 아버지가 을이고 갑이 아들이어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갑이 을을 대리해서 법률 행위를 했을 경우에, 즉 을과 병 사이에 엑스토지 매매가 있었는데, 이 엑스토지 매매가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갑에 의해서, 이 대리 행위에 의해서 있었다. 그러나 을과 갑 사이에서는 엑스토지 매매에 관해서 대리권 수여가 있었다 없었다? 대리권 수여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 갑이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인 것처럼 현명을 하고 병과 엑스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을에게 효과 귀속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후에 무권 대리인 갑이 을의 사망으로 인해서 을의 법적 지위를 상속하게 되는 경우에
이 무권 대리에서의 이러한 법률 관계도 갑에게 상속이 되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갑을 그죠? 자녀라 그러고 여기를 이제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죠? 갑이 을의 사망으로 을의 법적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에 무권 대리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법적 지위도 갑에게 상속이 되는가라는 건데 무권 대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법적 지위라는 건 뭐예요? 본인으로서 병에 대해서까지는 어떤 추인권 또는 추인 거절권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법상의 대리권은 무엇을 이유로 해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뭐가 되죠?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의 어떤 대리권의 존재 여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지위는 수권 행위에 관한 것들은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상법에서는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그런 어떤 그 대리에서의 그런 본인의 지위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유의해서 보시라. 이제 상법하고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례에서는 무권 대리인 갑이 을의 지위를 상속했을 때 을이 가지는 이러한 추인권 또는 추인 거절권을 상속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의 대상을 그죠? 재산상의 법률상의 지위, 재산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이거 우리 민법 1005조에 아마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상속하는데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상속한다는 것은 뭐 당연히 피상속인이 가진 어떤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형성 중인 법률 관계. 그런데 추인을 하게 되면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와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 그래서 그런 어떤 법률 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형성 중에 성립 도중에 있는 것, 형성 과정 중에 있는 이러한 법률 관계도 어떤가 상속을 인정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을 상속함으로 인해서 무권 대리인 자기 자신의 법적 지위가 있는 것이고 을의 본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갑이 상속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갑에게는 두 가지 법적 지위가 다 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이 상속함으로 해서 을과 갑의 법적 지위가 다 하나로 혼동이 돼가지고 그죠? 어느 하나만 딱 성립하는 경우. 그랬을 때 우리 다수설은 이 을과 병명의의 이러한 법률 관계 누구를 통해서 무권 대리인 갑을 통해서 이러한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무권 대리로서 무효이긴 하지만 갑이 무권 대리인 갑이 그 본인 을을 상속함으로 인해서 이 법률 관계 을과 병 사이의 법률 관계는 무효가 아니라 당연히 유효하다. 법적 지위가 혼동이 됨으로 인해서 상속인에게 혼동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본인과 병 사이에 발생했던 무권 대리 효과로서의 무효의 그러한 법률 행위는 그죠? 무효가 아니라 당연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병은 상속인 갑을 상대로 해서 엑스토지 매매에 따른 그 법적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입장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다른 입장으로는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으로서의 을의 법적 지위가 별도로 있고 갑의 무권 대리인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을은 여전히 그러니까 갑은 피상속인 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추인할 수도 있고 또는 추인 거절을 할 수도 있고 또 무권 대리인 갑의 지위에서 무권 대리자로서의 어떤 그러한 책임을 져야 할 그러한 법적 지위도 동시에 가진다. 그래서 그러한 법적 지위가 동시에 다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병존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연 유효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되겠죠. 즉 병은 을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사망했으니까 갑을 상대로 해서 엑스토지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주장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병존설의 입장에 따르면 이제 문제는 추인할 수도 있고 또 추인 거절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추인하면 엑스토지에 대한 그게 소극적으로 유효가 돼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추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추인을 거절하면 효과가 안 생기겠죠. 그런데 추인 거절을 갑이 당연히 할 수 있느냐?
어쨌거나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갑이 무권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해놓고, 그러니까 대리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상속했다는 이유로 해서 나중에 어떤 거를 자기가 또 본인의 입장에서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전행행위하고 후행행위의 경우 모순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뭐에 반해서, 정의관념에 반해서 이런 것들은 추인 거절을 하는 게 신의칙 위반일 수도 있다. 신의칙 위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러한 입장에 서서 그죠? 무권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본인으로서의 지위를 다 가지는 그러한 병존적인 그러한 지위에 있는데, 다만 무권 대리인 갑이 본인을 상속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신의칙 위반인가? 그거는 생각해 봐야죠. 추인 거절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지. 예컨대 을에게도 병에게, 상대방 병이 이미 갑에게 뭐 무권 대리 이런 어떤 사실을 다 알고 또 쉽게 이렇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어쨌거나 추인 거절을 못하게 하는, 추인 거절을 부인하는 법리로서 어떤 법리? 당연 유효서를 취하는 게 아니라 신의칙서를 취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학설로는 소수설이에요. 병존서를 취하는 게. 이 병존설에서는 당연 유효서를 어떻게 비판을 하는가 하면, 당연 유효설의 입장은 상속이라는 사정이 발생을 해서 원래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상속이 안 생겼다면, 상속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본인은 병에 대해서 추인할지 말지 또는 거절할지 이런 것들도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상대방 병의 지위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불안정한 거죠. 그렇지만 상속이라는 사정이 생겨서 병에게 어떤 확실하게 유효한 그러한 대리행위로서의 그러한 효과가 생긴다면 병을 너무 두텁게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거 하나뿐이라는 거죠. 당연 우리 다수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재차 생각해 보면 병에게 생기는 것, 엑스토지 매매라는 게 효과가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병은 어떤 유효를 생각하고 행위를 했을 것이고, 갑도 유효를 전제로 해서 행위를 했다면 당사자 사이에 유효의 효과 발생시켜주는 게 어떤 병을 엄청나게 새롭게 두텁게 보호해주는 그러한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 유효설도 여전히 주장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판례는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 추인 거절하는 것이 어떤 것에 위반이 될 수 있다. 신의칙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갑이 을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이 갑밖에 없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예컨대 상속인이 A라는 상속인이 또 있다. 그러니까 이름하여 갑과 A가 누구를, 을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갑은 무권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A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고 A는 본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 지위를 가지는 자가 공동상속인 A와 갑 전부 다죠. 그러면 추인할 수 있는 권리도 누구에게 귀속한다? 갑에게만 귀속하는 게 아니라, 상속인이 1인이 아니라 공동이기 때문에 A와 갑에게 다 귀속한다. 또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A와 갑에게 다 귀속한다. 그런데 우리가 재산 상속에서 이렇게 공동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귀속 형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공유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거를 우리가 공동소유에서의 가장 단순한 형태, 그 공유자들끼리는 특별한 어떤 법률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합니다. 아주 그 말이 공동소유이지 그들 사이에서는 어떤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에 의해서 뭉쳐진 어떤 공동소유 관계다 이거죠. 그래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도 상속재산이 공유로 귀속이 되고, 다음에 이제 공유로 귀속되는 재산을 각자가 가지려면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되죠?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절차를 거쳐서 각자가 A는 어떤 것을 가지고 또 갑은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상속지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속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A와 갑이 전부 다 자녀면 똑같이 1대1의 비율로 가져간다 이겁니다. 근데 1대1의 비율로 공동상속인들 A와 갑에게 공유로 귀속되다가 이 재산을 분할 협의를 통해서 각자가 가져가는데 분할 협의 결과 반드시 1대1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반드시 그게 지켜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 법은 상속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등하게 이렇게 되는 걸로 자녀라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무튼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 A와 갑에게 추인 또는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공동으로 귀속이 된다. 그러니까 저것도 일종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속이 되고 그러면 상속인데 A와 갑에게 공동으로 공유로서 귀속이 되는데 저렇게 물건의 소유권이 이렇게 귀속되는 걸 우리가 공유로 귀속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재산권이잖아요. 추인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가 공유로 귀속되는 경우를 우리는 준공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준공유도 그렇고 공유도 그렇고 그러면 갑이 추인한다고 해서 A가 추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추인함으로 인해서 A도 자연히 따라오느냐 그런 것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민법 264조 찾아보세요. 264조에서는 공유물의 처분에 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유자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실 게 우리가 공유라 하면 이게 엑스토지예요. 이게 엑스토지라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공유를 요만큼 2분의 1은 갑 거, 요만큼 2분의 1은 A 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그런 게 아니고 이 전체에 대해서 그죠? 공유 지분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두 개를 나눠서 요만큼은 누구 거, 요만큼은 누구 거 이런 게 아니고 이 전체에 대해서 공유 지분이 다 어떻게 불량적으로 귀속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다수설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에 대해서 자기 지분의 비율만큼 이 전부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가 미치는 게 이런 게 공유다 이겁니다. 공유 지분이고. 그런데 그러면 갑이 가지는 2분의 1 지분과 A가 가지는 2분의 1 지분은 이 지분만큼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분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자 사이에서의 법률 관계는 합유나 이런 경우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또 비법인 사단이 하는 권리 귀속 형태인 총유와 같은 그러한 관계에서의 그들 사이의 내부 관계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겁니다. 총유는 지분도 없잖아요, 그죠? 합유는 지분이 있지만 합유에서는 그 지분을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다르다 이겁니다. 이 지분만큼은 스스로가 처분할 수 있는데 이 공유물 전부를 다 처분하려면, 그러니까 공유 지분의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공유물에 대한 처분은 264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근데 그러면 준공유는 어떻게 하세요? 준공유도 역시 공유와 똑같은 법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준공유의 목적물을 처분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인 거절권 또는 추인권 이런 것도 준공유적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추인권을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게 일종의 처분이거든요. 그러려면 누가 동의를 해야 된다. 각자가 준공유자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동의만 해가지고는 뭐하지 못한다. 이게 추인이 있었다. 이런 게 성립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갑 혼자 단독으로는 추인을 못하는 거죠. 추인을 못하게 되면 병은 어떤 그러한 유권대리 효과를 주장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무권대리인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만이 남게 된다. 라는 게 무권대리와 그 본인의 지위의 어떤 상속 문제예요. 첫 번째,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144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의 그런 설명입니다. 110번 판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시다시피 병존설의 입장에서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145페이지에 이제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반대입니다.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에, 그러니까 역시 갑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본인입니다. 똑같이 하려면 이걸 본인이라고 하고 여기를 가비를 상속인이라고. 이게 이제 아니죠. 무권대리. 아까 우리 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갑이 무권대리 행위를 했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갑이 자녀고 을이 부모라면 저렇게 가정을 하고, 그런데 을이 본인인데, 그죠? 본인인데 갑이 무권대리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엑스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무권대리 행위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불행히도 갑이 먼저 사망을 하고 1순위 상속인, 그러니까 갑의 직계 비속이 없어서, 그러면 2순위 상속인이 누가 되는 거죠? 직계 존속이 되죠. 직계 존속 을이 상속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거. 그렇게 되면 역시 이 경우에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을이 상속을 통해서 갑의 지위를 상속하면, 그죠? 을이 가지는 본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다음에 갑이 가지는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다 가진다는 병존설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연히 유효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당연히 우리 판례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비슷한 사안에서, 비슷한 사안이라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하고 무권대리 행위는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무권대리 행위는 흔히 채권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처분행위라는 것은 처분권 있는 자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라는 사람이 B 소유의 엑스토지를 C에게 매도하는데, B가 직접 하지 않고 A가 C와 엑스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이거. A가 소유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A가 B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그냥 A 자신의 이름으로 B 소유의 엑스토지를 팔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 A와 C 사이의 엑스토지 매매 계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5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 권리 매매라고 그럽니다. 타인 권리 매매다.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하다, 무효이다. 유효하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통칭해서 채권 행위라고 그럽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나중에 우리가 물권법 할 때 물권 채권 행위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A가 C에 대해서 부담하는 의무는 어떤 의무냐면 B로부터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C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겁니다. 그게 569조, 57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B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서 C에게 소유권 이전을 못 해준다,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이행불능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이제 A의 책임이다. 저 경우에 A는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 책임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책임을 지기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소유권에 귀속되지 않더라도 그 물건에 대해서 매매라는 이러한 계약이란 채권 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채권 계약을 우리가 채권행위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처분행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컨대 A가 C에게 권리를 넘겨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처분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처분권의 권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권에 있죠. 우리 211조에 보면 소유자는 그 법률의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는 매매하고 매매에 기해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것이다. 이거. 그러니까 소위 물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재 그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이제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그 직접적인 판례는 없지만 무권리자가 여기서 권리 없는 자가 처분을 했을 경우에 그때의 법적 지위를 누가 본인이 상속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자꾸 갑을 자꾸 나오는데 판례를 바꿀까요? 그러니까 회사의 대표가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빌리는데 금전을 차용하는데 이 차용을 하는데 자기의 어떤 가족 대표 자신의 주식을 넘겨주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을 넘겨주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죠?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차용하고 이 주식을 근데 가족들이 어떤 그러한 대표에게 처분권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대표가 이런 무권리자, 그러니까 대표 자신의 주식 넘겨주는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가족들의 주식을 다 넘겨줬다 이겁니다. 가족들의 주식.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주식의 처분 행위가 어떤 행위가 되었다.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되었는데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한 저 대표가 사망하고 가족들이 상속을 했다 이겁니다. 상속을. 그랬을 경우에 이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도 먼저 여기서 우리 A 무권리자가 매매만 했고 그 다음에 B로부터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C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상 B 소유였던 게 A 소유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정상적으로 뭐 매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텐데 지금 사례에서는 A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처분행위, 소유권을 어떻게 넘겨줬냐면 A가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무효의 등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무효의 등기에 기해서 C에게 넘겨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A는 적법하게 B로부터 처분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로 C에게 처분했기 때문에 이 A로부터 C에게 이루어지는 매매 말고 매매 그 이후에 발생하는 처분 행위는 뭐다? 처분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다. 무효. 그러니까 A의 등기는 A가 서류를 위조해서 한 거기 때문에 무효. C의 등기는 무효에 기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C의 등기도 무효. 그러면 C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다 이거죠. 그런데 B가 진짜 처분권자, 진짜 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A가 C에게 한 이러한 처분 행위를 뭐하면 추인하면 A의 C에 대한 그런 처분 행위가 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매매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걸 추인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이거는 대리인으로 산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행위 자체는 유효해요. 다만 뭐만 채권 행위 이후에 생긴 A가 이행으로서 C에게 한 처분 행위가 무효가 되었는데 그 처분권 없음을 어떤 것에 의해서 B의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유효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등기할 필요 없이 이미 격려된 C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로 인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 가족들이 본인의 지위를 가지면서 동시에 대표자, 그러니까 무권리자 대표의 그러한 그 지위를 상속을 했을 경우에 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당연히 이 행위를 추인해야 되느냐 또는 추인 거절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 무권리자가 본인을 상속한 경우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신의 측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죠? 여기 145페이지에 보시면 신의 측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우에도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상속하는 경우에도 병존설의 입장에 있으면서 다만 추인 거절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서 그 본인이 무권리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상속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자기 자신이 한 행위가 아니니까 그죠? 무권리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추인 거절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뭐는 아니다. 신의측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다만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다면 신의측 위반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뭐가 원칙이고 뭐가 예외적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서 볼 필요가 있고 146페이지에 112번 판결도 역시 그러한 종류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사례만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대출을 해줬는데 을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겁니다. 채무를 불이행하니까 갑이 을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합니다. 강제 경매를 하는데 그 재산이 탐이 난. 그래서 자기가 경락을 받아서 자기 소유로 하고 싶은데 어쩐지 자기 이름으로 하면 뭔가 좀 그래서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자기 자녀들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병이 이제 갑의 자녀입니다. 자녀 이름으로 경락을 받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경락을 받아서 자녀 이름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경매에서 타인의 이름을 빌려서 타인의 이름으로 경락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타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을이 내가 돈 갚을 테니까 제발 그거 좀 넘겨달라. 그 부동산, 경락받은 부동산, 이 엑스토지를 제발 다시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그래 네가 대출금 가고 거기에 대한 이자만 제대로 갚으면 내가 다시 넘겨줄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이 소유자예요. 그럼 갑은 이런 매매 또는 돌려준다는 채권행위로서의 약속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넘겨주는 행위, 처분은 누가 할 수 있다. 처분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에 병은 을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느냐? 거절할 수 있다. 그죠? 본인이 무권리자의 어떤 그러한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상속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146페이지의 112번 판결의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무권 대리에서의 상대방의 최고권, 상대방의 철회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이제 지금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또는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에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해서 본인으로서 추인을 할 건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본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만약에 추인을 받지 못하였다. 뭐 상속이 있었건 상속이 없었건 상속이 있었더라도 지금까지 본 거는 계속 본인이 추인할 수 있느냐. 본인의 지위에서 상속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그걸 추인할 수 있느냐. 무권 대리인을 상속한 본인이 무권 대리인의 지위와 본인의 지위를 병존적으로 가지는데 그중에서 본인의 지위를 가지고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봤는데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무권 대리인이 그 상대방이 본인과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어떤 추인을 얻지 못해 가지고 그게 무효가 만약에 되었다면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을 지는가?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그런 책임에 대해서 볼 겁니다. 13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례에서처럼 예컨대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는데 이 본인의 지위에서 자기가 추인을 거절했다. 그래서 추인을 거절한 게 예컨대 신의칙 위반도 아니더라. 또는 본인이 해놓고 그 본인이 무권 대리인의 지위를 상속했는데 두 지위가 병존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했다. 그리고 그게 신의칙 위반이 된다. 특별한 정도 없다. 그러면 상대방과 그 본인 사이에서는 뭐는 안 생기는 거예요. 유권 대리와 같은 그러한 효과 자체는 생기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 그죠? 대리권 존재한 것도 증명하지 못하였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였고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계약을 이행할 책임,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누가? 무권 대리인.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만약에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 병존적 지위에서의 본인으로서의 추인 거절권은 인정되지만
무권 대리인으로서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135조 1항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 선택은 누가 한다? 상대방이 한다. 이행할 건지 손해배상할 건지. 라고 그래서 뭐 상속이 안 생겨도, 그죠? 상속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이 추인을 해주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대리인 무권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여기에 문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권 대리와 표현 대리, 무권 대리 이랬던 체계적인 이해에서 어떤 것도 표현 대리도 성립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요건에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대리인은 무권 대리인은 그러니까 대리인이라고 칭해서 대리 행위를 했던 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상대방이 어때야 해야 된다. 그 대리권 없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그 몰랐음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선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거. 즉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 이거. 그리고 누가 무권 대리인이 누가 아닐 것, 무엇이 아닐 것,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게 13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이렇게 146페이지, 147페이지에 쭉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147페이지의 그 두 번째 단락에 135조에 의한 무권 대리의 책임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거에서 나는 과실이 없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뭐예요? 그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고 또는 불법행위가 뭐에 의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성립해야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135조에서의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은 어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 없음을 주장하고 그걸 증명하더라도 어떤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135조에서의 무권 대리인 자신의 책임은 면치 못한다. 물론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다. 그래서 일종의 법정의 무과실 책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례에서 예컨대 그 본인이라고 칭하는 누군가로부터 기망을 당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 풀으신 것처럼 을 소유의 엑스토지를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병에게 팔았는데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 된 경위가 보니까 을이라고 칭하는 A로부터 엑스토지에 관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갑도 어떤 걸 당했다. 일종의 기망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 어떤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 이런 것 또는 고의가 없다. 이런 거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3번 판결도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무과실 책임에 관해서 이제 법적 근거가 왜 무과실 책임이냐,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근거, 135조의 그 책임의 어떤 법적 성질에 관한 어떤 성격상의 책임, 그 뭐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이제 신뢰 책임이다, 뭐 또는 뭐죠 어떤 위험 영역,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 자신에게 있는 그 위험 영역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는 대리인으로서 표시한 그 무권 대리인이 그 본인의 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뭐 위험 영역설 또는 표시 책임설, 신뢰 보호설 뭐 이런 등등의 견해들이 주장이 되고 있는. 아무튼 그들이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어떤 것이다.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지는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무권 대리인의 책임 발생 요건에 대해서는 135조 1항에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은 뭐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것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철회권을 행사하지도 않고 있고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이고 그 이외에 상대방은 선임 무과실일 것, 또 본인의 주인을 얻지 못할 것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책임의 내용으로서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다. 그런데 여기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이행이익이라고 그런다. 이행이익이라는 건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우리가 이행이익이라고 그러고 그것 손해배상의 범위가 이행이익이다. 이행이익에 이제 가장 대비되는 개념이 신뢰이익이라는 게 있죠. 신뢰이익은 어떤 계약이 유효함으로써 유효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입은 손해, 가장 대표적인 건 뭐죠?
그게 유효하게 성립할 것이라고 믿고 자기가 지출한 어떤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이익 손해라고 그러는데 이행이익 배상을 할 것이냐 신뢰이익 배상을 할 것이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 굉장히 다툼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135조에서도 그렇고 예컨대 570조 이하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도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자, 그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계약법에서 했을 예컨대 535조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 되었을 경우에 일방의 당사자가 그걸 신뢰한 상대방에 대해서 부담하는 어떤 거 손해배상 책임이 신뢰이익 배상 책임이다. 그런 걸 좀 보셨을 텐데 아무튼 135조에서 말하는 그 책임의 범위는 이행이익 배상 책임이다. 그리고 소멸시효에 관한 그 기산점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기산점은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 기산한다. 라는 정도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권 대리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49페이지에 기간이 나오는데요. 이 기간은 여러분들이 조문을 읽어보시면 될 거고 다만 155조에서 그 149페이지에 155조의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우리 민법에 우리 제1편 그죠? 거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편 제6장에서 기간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 달리 규정이 되어 있으면 예컨대 기간의 계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령에 따르지만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이 제1편 제6장의 기간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들어서 이렇게 기간 규정이 이제 보충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50페이지로 넘어가면 156조 이하의 조문이 쭉 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그죠? 157조입니다.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4월 10일입니다. 7일 이내에 과제물을 제출하십시오. 그럼 만료일이 언제인가요? 제출해야 될 날이. 그러면 오늘 산입한다 안 한다? 오늘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컨대 제가 어제 예컨대 얘기하면서 오늘부터 4월 10일부터 그러니까 오늘 지금 얘기하면서 예컨대 4월 11일부터 내일부터 10일 이내에 과제물을 제출하라. 그러면 제출 만료일이 내일이 기산이 되는 거죠. 그죠? 4월 11일이 이게 초일이 기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 오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어떠한 경우에는 출생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출생일은 산입한다. 연령 계산할 때. 그래서 태어난 날부터 나이를 계산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161조 그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는 그 기간은 그 이길로 만료한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51페이지에 우리가 소멸시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간 이런 건 굉장히 좀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지금 하는 이제 소멸시효, 취득시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 연령 계산 이런 거 할 때도 기산점이 언제고 언제를 기산점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이행지체 책임을 묻는데 그러니까 지연 손해를 계산할 때도 그 기간의 계산 방법, 초일을 산입할지 말지, 또 만료일이 언제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좀 숙지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151페이지에 이제 소멸시효를 보면 시효라는 거 우리 민법에 크게 두 가지를 규정을 해놓고 있죠. 취득시효, 소멸시효. 이제 민법 총칙편에서는 소멸시효를 규정을 하고 있고 물권편에서 취득시효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 행사가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 일정 기간 동안 어떤 그러한 상태를 그대로 존중해서 그 기간이 만료하면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게 우리가 소멸시효고 어떤 권리 행사가 권리가 없는 자에게도 권리 행사와 같은 외관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존속하면
일정 기간이 만료하면 그 만료로 인해서 그냥 기간의 어떤 경과로 인해서 그 자에게 어떤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해 버리는 제도가 우리가 취득시효 제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효 제도는 그래서 그죠? 어떤 자에게 의무 있는 자에게는 의무가 없어져 버리고 또 권리 없는 자에게는 권리가 생기는 취득하는 그러한 효과가 생기는데 반대로 어떤 권리자는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잃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어떤 권리 불행사 또는 일정 기간 어떤 권리 행사와 같은 외관이 존속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누군가에게 권리를 인정하거나 누군가의 의무를 소멸하게 만들면 그 반대편에서의 진정한 권리자 또는 어떤 그런 권리를 행사해야 될 자에게는 어떤 권리를 상실했다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죠. 과거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떤 이러한 일정한 상태가 계속되었을 때 그걸 그대로 법적 효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일종의 어떤 사회 관계에서 이런 안정을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사회의 안정이라는 게 이제 지금 최신 문헌들은 과연 소멸시효, 취득시효 이런 것들이 사회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일방 당사자의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빼앗고 그 권리 외관을 갖춘 자에게 그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은 그들 당사자들의 문제지 그걸 통해서 취득시효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또는 일정한 권리자가 권리 불행사를 일정 기간 했을 경우에 그 불행사의 상태를 존중해서 권리 소멸의 효과로서 의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게 그들 당사자들의 문제지 이게 어떤 사회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건 좀 불합리해 보인다라는 것이고 과연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그냥 일정 기간 동안의 경과만으로 권리를 박탈시키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그렇다고 해서 시효제도를 안 둘 수는 없고요. 그러면 시효제도를 두는 이유와 시효제도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시효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교과서들 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도 일종의 신뢰 보호다. 그러니까 권리 불행사의 외관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면 그 불행사의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의무자가 어떤 신뢰를 가졌고 그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일정 기간의 경과만으로 권리의 소멸을 또는 그 의무의 어떤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효과를 부여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방식으로 시효를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뢰 보호가 어떤 거하고 저기서도 나왔죠. 어디서도 나왔죠. 권리남용 신의 측의 파생 원칙으로서 그런 이론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신의 측에서의 신뢰 보호 이론하고 여기 지금 시효에서 설명하는 일종의 시효제도의 어떤 의의라 그럴까 그런 것에서 신뢰 보호는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신의 측에서의 신뢰 보호는 어떤 그 기간의 경과가 반드시 소멸시효 기간 또는 취득시효 기간처럼 법정의 기간에 딱 정해져서 그 기간이 경과할 때 그런 효과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볼니까 법원에서 법관이 보니까 이 정도의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무엇이 생겼고 그 권리자에게 권리 행사할 그러한 것들이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신뢰가 생겼고 그 신뢰를 보호할 만하고 이렇게 신뢰를 보호해 주는 게 뭐에 반하지 않으면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권리 행사를 나중에라도 인정해 주면 그거 자체가 더 신뢰를 깨뜨려서 정의관념에 반한다는 사정이 생기면 신의측 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 권리를 행사를 불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서 말하는 신의측에 대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신뢰 이론은 어떤 거예요? 일정 기간, 예컨대 10년 또는 5년, 3년 아니면 뭐 20년 이런 기간 동안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멸시효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일정 기간 20년 또는 10년, 5년, 3년, 1년 뭐 이런 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뭐가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멸시효에서 이 기간의 경과 도중에 아직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어떤 사유가 생기면 소멸시효의 중단의 사유가 생기면
그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고 소멸시효의 기간은 그 중단 이후 시점부터 다시 기산한다. 이런 게 있는데 소멸시효 중단을 어떻게 엄격하게 인정할 것이냐. 그죠?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 줄 필요 없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 이런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단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가지고 가능한 한 소멸시효 완성을 쉽게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 반면에 경우에 따라서 그 시효 제도를 달리 보면 소멸시효 중단도 쉽게 인정을 해줌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해 주는데 더 힘을 쓸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단 어떤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효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것에 따라 다르다. 취득시효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의 중단 이런 규정들이 준용이 된다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면 시효 제도를 그냥 전통적인 그러한 관념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바람직한 방법이 있겠는가. 이제 요건데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민법 교과서 처음 보시면 민법의 기본 원리가 나오고 우리는 그냥 가볍게 지나쳤지만 민법의 기본 원리가 나오고 그 기본 원리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 사적 자치, 그다음에 진정한 권리자, 소유권 절대의 보호 뭐 이런 원칙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공공복리나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융화될 것인가. 그런데 이제 민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놓고 보는 거죠.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것인가, 거래 안전을 보호할 것인가. 근데 거래 안전을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혹자는 법적 안정성이라고 해서 그거를 쉽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그 자에게 권리 소멸 또는 권리 취득의 효과를 인정해 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과연 그쪽이 맞는 얘기인가 이겁니다. 좀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래 안전을 꾀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예컨대 표현 대리 또 법률행위에서의 어떤 무효 취소 있을 경우에 제3자 보호, 계약 해제에서의 제3자 보호 이런 부분이 그죠? 일종의 이제 거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진정한 권리자를 에게 그러한 권리를 박탈시키면서 그런 어떤 거래 안전을 도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소멸시효 제도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 개관을 좀 해보면 갑이라는 권리자가 예컨대 뭐 금전 지급 청구합니다. 물론 금전 지급 청구 이거 이외에 뭐 이것도 그 원인이 여러 개 있겠죠. 뭐 예컨대 대여금을 청구한다. 아니면 매매 대금을 청구한다. 이런 어떤 청구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러면 갑이라는 자는 이 청구 원인에 따른 권리 근거가 무엇인지, 그죠? 매매 대금을 청구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음을, 또 대여금을 청구한다. 그러면 자기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여금을 누구에게, 을에게 지급하였음을, 그죠? 주장하고 그에 따른 증명을 해서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권리 근거 사실, 권리 근거 사실로서 중요한 주요 사실을 원고인 갑이 주장하고 증명해서 을에게 청구하는 것인데, 을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중요한 항변 사유로서 소멸시효다 이겁니다. 소멸시효 완성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했으니까 당신 갑은, 원고 갑은 뭐에게, 을에 대해서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의 청구는 결과적으로 기각된다. 이거. 갑의 청구는 기각된다.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청구 기각이라는 효과를 발생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소멸시효 이 권리가, 갑이 주장하는 을에 대한 이 권리가 뭐 시효,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죠? 쉽게 말하면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라야 된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된다. 기간이 경과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간의 경과. 그럼 이 기간이 경과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그 경과하기 위한 최초의 기산점은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언제부터?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간은 보통 우리 민법에서는 단기 소멸시효 기간으로 1년 또는 3년, 우리 민법상의 시효 기간으로.
그 다음에 10년, 20년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이 아닌 다른 상법의 규정은 상사채권 5년, 또 정부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정부 관련해서는 또 5년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이나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1년, 3년, 5년 또는 10년, 20년 등등으로 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다. 이 기산점은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기산한다. 소멸시효. 쉽게 얘기하면 이행기가 되기 전에는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권리 행사 못한다. 그러니까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로부터 뭐는 시효는 기산한다 이거죠. 그래서 권리 행사 가능 시, 권리 행사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쟁점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권리 행사에 장애 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거죠. 권리 행사에 장애 사유가 없어야 된다. 권리 행사 장애 사유라는 거는 권리 행사의 장애 사유는 우리가 말할 때 법률상 장애 사유다. 그러니까 내가 법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거는 법률상 장애 사유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또 내가 과실로 몰랐다 그런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뭐 어떤 다른 사정을 알지 못했다 이런 것들도 이러한 사실상의 사유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때 또는 권리 행사를 못한 이러한 장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좀 전에 예로 들었듯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률상 장애 사유라고 합니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때 아니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장애 사유로 하는데 기산점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또 기산점에 관해서 민법은 특별히 예컨대 766조 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 그 기산점을 특별히 166조 이외에, 그러니까 166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766조는 이거 이외에 특별히 규정을 또 추가해서 손해 및 누구를 안 때로부터,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기산한다.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또는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이렇게 해서 기산점을 별도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 이제 시효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죠. 그죠? 예컨대 지금 여기서 금전지급 청구 뭐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입니다. 그죠? 대여금 청구 또는 매매대금 지급 청구 10년의 기간이라는 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권리들인데 예컨대 부동산의 매수인이 누구를 상대로 해서 매도인을 상대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이 시효에 걸리느냐 원칙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걸린다. 그러나 뭐 하고 있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 걸리지 않는다. 뭐 이런 등등의 또 취득 시효에 기해서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그 점유자가 시효 완성 점유자가 누구에 대해서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역시 마찬가지로 점유자가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시효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다 충족을 하면 소멸시효 완성이 되고 소멸시효 완성은 그 결과 권리는 소멸하고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청구 기각의 효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멸시효 그럼 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갑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고 입장에서는 이러한 항변에 대해서 갑 자신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이후에 기산점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 그게 이제 달리 말하면 이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소멸시효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 중단 사유가 중요할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또는 20년, 1년, 3년 이러한 기간이 경과하긴 하였지만 이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예컨대 나는 원고 갑 나는 뭐 했다? 을에게 청구를 한 바가 있다.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다. 재판상 청구 또는 최고한 바가 있다. 아니면 을의 재산에 대해서 나의 금전지급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뭐 하고 압류하거나 가압류하거나 또 가처분한 적이 있다. 다른 어떤 금전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일 경우에는 이제 그걸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게 가처분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시효 중단 사유로서 나는
이 기간 만료 전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한 적이 있다. 아니면 채무자 당신 을이 채무자 을이 이 채무의 존재에 대해서 뭐 해준 바가 있다. 승인해 준 바가 있다. 그래서 시효 중단 사유로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승인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 청구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재판상 청구.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재판상 청구. 무엇이 재판상 청구이냐? 무엇이 재판상 청구이고, 반드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금전 지급이라는 이러한 이행을 청구하는 이행 청구 말고,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확인 청구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갑이 을에 대해서 제기한 민사소송 이외의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느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이 재판상 청구에서 우리가 볼 것 중에 또 하나는 채무자라고 되어 있는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자신의 채무가 갑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소송에서 갑이 응소해서 소송에 응해서 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응소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응소 행위 전부 다 이 기간 중에, 그죠? 기간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어떤 관련된 법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볼 거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이제 무엇이 압류이고 가압류이고 가처분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러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했을 경우에 어떤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은 언제까지 존속하는지, 그죠? 그러한 내용, 또 그 효과가 이 채무자 이외의 다른 자에게 귀속하는지, 누구의 재산을 압류 또는 누구의 재산을 가압류, 이런 걸 해야 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승인이 되려면 그 승인의 어떤 내용은, 또 승인에 이루어지려면 그 어떤 그 채무자가 표시하는 그 승인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청구에서는 재판상 청구와 구별되는 거, 우리가 최고라는 게 있는지, 최고. 그러니까 지급하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그런데 한 달 이내에 지급하라. 이것이 이 재판상 청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다 인정이 되면, 다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인정이 되더라도 이 기간은 완성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시효 기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5년이 경과했습니다. 기산점부터 5년이 경과했는데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 그러면 5년은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기산이 돼서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시효가 된다 이거. 그 부분에서 좀 이제 이러한 어떤 1년, 3년의 시효 기간이 또 연장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중단 사유, 이것이 아니더라도 자, 일단 기간은 경과했고 이러한 중단 사유가 없다. 기간은 경과했고 이러한 중단 사유가 없다고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시효 기간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나중에 갑을 만나서 내가 너한테 갚을 거 있지, 내가 갚을게 라는 표시를 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애매한 것이 이게 채무의 승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다른 무엇은 뭐죠? 시효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그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되는 걸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시효 이익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그래서 내가 갚을게 라고 이런 표시한 게 그게 시효 이익의 포기로 될 수 있는, 시효 이익의 포기는 완성 후에 하는 것인지, 즉 기간, 소멸시효 기간에 완성 후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완성 전에 하는 것인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없다. 중단 사유도 없고 이익 포기도 없다. 그랬을 때 이때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시효 완성은 되었지만 시효 완성되었다고 그러게. 그래서 이 상대방 피고가 그거를 원용하면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면 무엇이 될 수도 있다. 신의치 기반 또는 권리 남용이 될 수도 있다. 마치 시효 완성을 원용하지 않을 것처럼 그러한 것을 보이던 자가 갑자기 시효 완성을 원용해서
권리 소멸의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권리 남용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소멸시효의 그 요건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중단 그리고 이익의 포기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볼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시작으로 우리가 이제 개념 정리를 조금 해보는 건데 151페이지에 보면은 제척 기간과 소멸시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해서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제척기간이라는 건 일정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가 소멸을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일종의 제척기간이라면 일종의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소멸시효는 우리 민법에서 그냥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시효는 어쩌고저쩌한다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척기간은 그 행사는 몇 년 내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대부분은 소멸시효는 주로 청구권에서 그런 것들이 많고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대부분 형성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정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 그렇다. 그리고 아까 저기서 소멸시효 완성되면 청구를 기각한다고 그랬는데 제척기간이 지났는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데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소는 뭐다? 부적법해서 뭐한다? 각하한다. 소를 각하한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보시다시피 법적 성질, 권리 행사 방법 이런 건데 제척기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는요 어떤 거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하라고 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런 말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1년 또는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는 1년, 사회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5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법률의 규정에 재판을 통해서 해라.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안 하고 있는 제척기간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아무런 규정이 없는 그러한 경우에 그 제척기간 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되는가? 아니면 소를 제기하지 않고 즉 재판을 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도 되느냐? 그것에 관한 내용이 152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그 152페이지에 그 위에 소멸시효와의 차이 바로 위에 판례는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방해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기간 1년은 출소 기간이다. 그러니까 뭐죠?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라 이런 겁니다. 출소 기간은 소를 제기해야지 그냥 가서 최고하거나 이런 정도로만 권리 행사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굳이 말을 안 하는 거는 학설의 대립이 아주 심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고 이건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차이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효로 인하여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런 표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 거의 대부분이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우리 판례를 기준으로 해보면 그런 것들은 대부분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시효 완성한다 이런 표현이 비슷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척 기간인지 소멸시효 기간인지 좀 애매한 것들이 좀 논란이 좀 있고 특히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학설상의 논란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각주를 쭉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논란도 조금 있구나.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하나하나 언급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153페이지에 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 권리 소멸의 효과는 소멸시효 완성은 소급효가 있다. 기산점까지 소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송상 주장이 필요한가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멸시효는 우리가
여기 예컨대 시효 기간이 기산점으로부터 기산해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예컨대 이 대여금 반환 청구가 기산점으로부터 기산을 해서 10년이 되면 권리는 원고의 권리, 갑의 권리는 을에 대해서 자동으로 당연히 소멸하는가? 이런 입장이 절대적 소멸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멸한다는 얘기는 을이 특별히 주장하지 않더라도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라는 기간이 완성이 되면 당연히 소멸하는 게 아니라 누가? 상대방 을이, 채무자 을이 그 완성했음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시효 원용권이라고 그러는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 원용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시효 원용권이 생긴다라고 하는 입장을 우리가 상대적 소멸설이라고 그러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을에게는 자기 자신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갑의 을에 대한 권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라는 효과가 생긴다고 하는데 다만 절차법적으로 절차상 소송에서는 누가? 상대방 을이 그 소송에서 자기 자신이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법원은 판단한다. 그러니까 변론주의 원칙상 피고가 그걸 주장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절대적 소멸설이기 때문에 당연 소멸 이렇게 입장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 판례가 과연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논란은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문헌들은 대부분이 판례는 어떤 입장이다. 절대적 소멸설이다. 다만 이 소송에서는 피고가 그것에 대한 변론주의 요청상 뭐를 해야 된다? 시효 완성을 원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단, 소멸시효는 중단 제도가 있지만 제척 기간은 그게 없다라는 것이고요. 정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기간의 단축 경감 가능 여부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다시피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 있지만 제척 기간은 단축할 수 없다. 소멸시효 기간과 제척 기간 연장은 모두 불가하다. 되어 있고 기산점은 166조에서 소멸시효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척 기간은 권리가 발생한 때 그렇다. 뭐 이런 정도로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54페이지에서부터 잠깐만 마지막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154페이지부터 이제 이 부분을 할 텐데, 그죠? 소멸시효의 이제 어떤 요건이랄까요? 이 부분을 먼저 하고 이 요건이 되는데 중간에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이런 사유들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다. 중단 효과는 가장 핵심적인 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생기면 그 중단 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뭐는 그 이전까지의 소멸시효 진행은 전부 다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 기간이 다시 기산한다. 그래서 소멸시효의 중단의 요건과 효과를 또 계속해서 볼 겁니다. 그다음에 시효 이익의 포기, 그다음에 신의칙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볼 건데 이제 다만 염려스러운 거는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미처 여태까지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뭐 어음, 수표, 근저당권 뭐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굉장히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어려운 건 빼고 쉽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재밌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 소멸시효의 요건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